올해 그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를 또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 이슈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인텔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삼성도 오스틴에 대한 투자는 결정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우리가 ODM 회사 제가 기업 방문하면 절대 설명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문한 사람한테 신뢰를 하면 똑같이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시장이 이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인텔의 그 코어에 대해서 집중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10나노, 7나노는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뭐 안중량 제품 아니면 레거시는 예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인텔도 흘렸고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뭐 이제 CEO가 새로 취임해서 2월 15일인가 그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흐름에서 보면 인텔과 AMD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AMD라는 회사가 사실은 한때는 인텔이랑 경쟁을 하다가 그리고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사업을 분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였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그때 AMD는 이제 설계만 집중했죠. 그리고 생산은 TSMC에 다 맡기면서 완전히 7나노부터 점유율이 엄청 올라갔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인텔도 이 똑같은 X86이거든요. 근데 AMD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는 인텔도 뭔가 시사점이 많죠. 이제 자기가 다 해서는 뭔가 타임 투 마켓이 안 된다는 거를 인텔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그래서 뭐 코어는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만 서버를 예를 들어서 레거시든 아니면 GPU 같은 거를 TSMC 삼성한테 주더라도 그거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거지 첨단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안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생각보다 성과가 좋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지만 AMD를 보시면 결국은 다 이제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AMD가 그런 것처럼 인텔이 뭐 생산 쪽을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파운드리가 되고 인텔은 팹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예단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요. 전문 생산업체가 갖는 그 분업이죠. 어떻게 보면 분업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오스틴에 공장이 있고 우리 TSMC가 이제 원래 워싱턴에 8인치 팹이 있어요. 미국의 오리간이에 보면 워싱턴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8인치 팹이 있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10인치 팹을 애리조나에 짓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애리조나, 텍사스. 근데 재밌는 건 뉴멕시코, 애리조나에 인텔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곤에 또 인텔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과 TSMC의 북미 12인치 공장은 인텔 공장 같은 주에 있거나 옆에 주에 있다는 것도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는 게, 글로벌 그 M&A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예전에 안드로이드 걷어찬 것 때문에도 말도 많았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AMD도 전에 그 뭐 M&A설 한번 있었지 않았나요? 막 하여튼 되게 많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글로벌리 그 M&A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못할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의 어떤 빅딜이나 공격적인 M&A와 관련된 어떤 그 조짐 같은 게 지금 뭐 보이는 게 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M&A에서 과거에 뭐 미국 기업 하나 PC 관련 회사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뭐 제일 최근 게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죠. 근데 사실은 동양 기업이 서양 기업을 M&A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파워 있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리텐션 하면서 이제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하고 보통 하는데, M&A 이후에 정말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M&A 하고 나서 핵심 인적이 다 나가버리면 빈 껍데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인종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동양 기업이 서양 기업을 인수하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핵심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M&A에서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났을 때는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컨버전스의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애플이든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미래 차에 안 들어오면 생존이 좀 헷갈릴 정도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전격적으로 할 것 같고, 또 이제 하만도 인수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누가 예전에 우리 하이닉스가 인텔의 SSD 인수한다는 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 기업, 한국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상도 많이 올라갔고요. 과거에는 사실 한국 기업이 예전에 제가 일본의 샤프를 여러 번 가면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팍스콘이 인수한 거에 대해서. 대만과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요. 그래도 과거에 한때 지배했던 대만의 기업이 샤프를 인수한 거에 대해서 참담하게 느끼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같은 동양인끼리도 그렇고 예전에 소니랑 삼성이랑 LCD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SLCD라고 만들었는데 소니 TV가 안 팔렸어요, 일본에서. 하물며 같은 동양도 그런데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딜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만큼 정말 그 시스템을 잘 갖춰서 그들도 예우하면서 그 울타리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포스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면 근데 M&A라는 게 그런 게 이게 또 좋은 기업일수록 가격이 비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이면 또 반독점 이슈가 또 많아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유럽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딜이 클로징 되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아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중국 미중 갈등 때문에 그 글로벌 뭐 미국에서 아무리 잘 파는 그러니까 그 괜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승인을 받 중국 시장에 판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NXP라는 네덜란드의 그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퀄컴이 인수할 때 중국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요. 똑같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예스턴 디지털이라는 랜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마이크론을 중국 칭하이유니 그룹이 인수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차단을 했죠. 서로 이제 그런 식의 M&A에 대해서는 막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면 그래도 좀 양쪽에서 우리가 간을 보면 되지 않을까도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그 순간에는 항상 쉽지 않은 게 글로벌 특히 의미 있는 기업 M&A는 아주 쉽게 딜돈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기업을 인수해야 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기업 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장벽이 참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센터장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동양적 어떤 분위기, 그 네. 조직 문화, 네. 경직된 네. 이런 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됐건 아니면 네. 다른 기업들이건 그 경직된 그 조직 문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게 국가 이미지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쉽지 않겠구나. 예전에 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인수한다면 그 직원들이 거의 빨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엄청난 보상을 하면 그거 받고 나가겠죠. 우리만 해도 베트남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우리 인수한다면 막 내부적으로 막 뭐죠? 그 기술 탈취되는 거 아니냐 이슈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예. 나중에 이렇게 예. 알짜만 빼먹고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삼성이 인수했는데 아 세계적인 기업이 인수되겠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의 국가 이미지, 기업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다양한 그런 보상 시스템 그런 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또 담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업이 할 역할이겠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인수 주체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도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뭐 그래서 중국으로 이설을 설치를 옮길 것이다. 공장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위가? 뭐 어차피 우리 이천에 있는 공장을 M89을 어쨌든 저기 중국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8인치가 좋아요. 8인치가 좋은 게 일단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옛날 거 예, 기술로. 그래서 좋은 게 또 감가상각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되게 좋아요. TSMC도 보면 8인치가 수익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미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는 그만큼 이제 비용이 그만큼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특히 SMIC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우이시가 또 하이닉스에 또 우리 디램 공장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후공정 라인도 있고 여기에 또 8인치 팹을 들고 가서 바운드리 서비스를 한다면 고객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SMIC의 고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중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SMIC 회사는 못 만들고 다른 데 줄란이 꽉 차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빨리 이제 우시로 8인치 팹을 이전해서 램프업을 좀 잘하면 상당히 좀 소프트 랜딩 하지 않을까 연착륙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 미중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이 제재가 하이 쪽, 신기술 쪽에 대한 좀 분야이기 때문에 8인치는
그거에 대한 걱정 없이 잘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저희도 그렇게. 근데 뭐 어차피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이니까 제재 영향도 없을 거고, 팹리스 기업들은 제재받은 회사들은 아마 거기서 파운드리를 못 할 거고요. 근데 뭐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엔 재미있는 건데, 저도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만의 디지타임즈라고 이제 전문적인 IT 저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SMIC의 미국의 8인치 장비가 수출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첨단은 좀 안 해줘도 그냥 좀 덜 떨어지는? 덜 떨어지는. 기술적으로 좀 이미 머처드 된 거는 좀 해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전에 이제 인텔이 CPU를 하웨이에 공급을 못할 줄 알았는데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웨이 서버는 중국에서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도 별로 기술적으로 좀 안 중요하고 이런 거는 그냥 미국 기업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통한 새로운 어떤 안정적 수익 모델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기술력이 TSMC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TSMC 참 멋진 회사죠. 전문적으로 그것만 했고, 라이브러리, IP 라이브러리, 클라우드의 파트너들, 뭐 제가 TSMC 자료를 좀 인덱스하게 한번 하여튼 리포팅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저도 사실 TSMC를 많이 갔어요. 그래요? 기업 방문도 많이 했고, 뭐 딱 첫 마디가 하여튼 데디케이티드 파운드리 컴퍼니로서 자기는 시장 마켓시ェ어 50%, 그다음에 전 세계 파운드리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간다. 그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2006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그때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5년이 지났거든요. 더 많은. 그리고 이번에 ADP라고 해서 자동차용 전용 파운드리 플랫폼을 뭐 작년에 공개했는데, 특히 NXP 같은 경우에는 뭐 5나노 제품들은 다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IP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다양한 지적 재산권이든, 그리고 고객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패키징 기술도 세계적입니다, TSMC가. 그래서 삼성이 그거를 바로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난간이 있으니까 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또 이미 EUV에서 보여줬고, 10나노 이하에서 대응 가능한 회사라는 걸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까지는 추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TSMC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일이 많다고요? 예, 일이 너무 바쁘고, 또 그들의 마진을 보면 배도 아프고, 영업이익률이 40% 나오면 팹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복수가 있는 게 좋죠. 인텔도 그래서 계속 거론되는 게 한 회사한테만 의지 안 할 거다. 두 회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공급처가 있어야지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시킨다는 거는 그 원가 절감이 한다는 거거든요. 팹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성은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 반도체 업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우리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2등까지는 살아남는다. 똑같이 첨단 EUV 쪽에서 2등은 의미 있게 살아남겠죠. 고마진을 누리면서. 예. 지금은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감가상각 상당 부분 끝났을 때는 아마 눈 떠보니까 고마진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일단 우리는 우리 내부 우리 기업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인 쪽을 많이 보지만, 외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TSMC에 비해서 부족한 게 단순히 기술력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불안 요소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캐파도 훨씬 적죠. 그게 캐파가 차이가 어떤 면에? 일단 월 캐파가 TSMC가 100만 장이 넘는데 삼성은 뭐 한 40만 장 정도 되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관계가 훨씬, 왜냐면 고객 입장에 TSMC한테 맡기면 알아서 최적화해서 주거든요. 근데 삼성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경험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파트너십이든 아니면 IP 라이브러리는, 제가 이것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욕을 먹으니까, 어쨌든 지적재산권과 파트너의 그 깊이에 있어서 삼성이 쫓아가려면 좀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캐파도 부족하고 TSMC보다, 세 번째는 후공정에 있어서도 애플이 왜 원래 애플이 A 칩을 삼성에서 했어요, 바운드리를.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TSMC로 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TSMC가 비싸게 파운드리 하는데도 안 돌았다는 거는 얘들만의 생산 공정에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후공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후공정을 좀 제가 또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반도체 프로세서가 있는데 후공정이 잘 되면 프로세서의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 후공정을 잘하면 98이 돼요. 후공정을 못하면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후공정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TSMC는 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대만에 되게 많습니다. TSMC 자체도 많지만 대만에 뭐 ASE, 그 다음에 스필,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상당히 큰 후공정 회사들이 대만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약점들 언급하신 그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일단 캐파를 월 100만 장 이상으로 그 TSMC처럼 늘리려고 하나요? 뭐 하겠죠. 하겠죠. 예, 뭐 세계 1등 한다고 했는데 캐파는 1등 해야지. 뭐 TSMC보다 싸게 팔아야지 고객이 좀 오지 않을까요? 그럼 캐파는 최소한 TSMC보다 많아야지 1등에 최소한 가시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고, 근데 고객이 있어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일 핵심이 EUV 장비니까 EUV 장비를 확보하고 나서 또 고객한테도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뭐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다만 뭐 2030년에 1등 할지는 솔직히 저도 뭐 확신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특히 후공정에 대해서 또 어쨌든 과거에 이제 PLP라는 공정을 뭐 TSMC가 하고 있는 WLP 인포라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뭐 어쨌든 삼성전기가 하는 걸 이제 삼성전자가 가져와서 또 뭔가 변화를 많이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압도적인 2등이라는 겁니다. 1등은 압도적이지만 2등으로서도 압도적이라는 거죠. 3등은 아주 밑에 있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죠? 삼성이 한 뭐 20%는 안 되지만 한 18% 그런 정도 됩니다. TSMC가 50%가 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AMD는 뭐 삼성하고는 안 하지만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삼성이 더 잘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파운드리 좀 코스트라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TSMC에 맡기면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판매 전략은 일단 가격 경쟁력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칩이라서. 하긴 이게 뭐 불안하면 뭐 최근에 우리 갤럭시 S21 가지고도 막 많이 나오잖아요. 발열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서버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되면 또 만약에 자동차에 들어간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 GPU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자율주행을 못해가지고 GPU 못해서 사고 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천문학적인 리콜 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보다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는 가격보다는 성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와 그리고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가 중요하고요. 지금 트랙 레코드를 쌓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트랙 레코드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우수한 거래처들을 신규로 계속 확보해 나가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칩은 처음에는 안 주겠죠. 조금 쉬운 뭐 칩을 주면서 이제 그 회사 삼성의 실력을 계속 테스트하다가 그 수준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제대로 된 물량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인텔도 그럴 거고요.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뭐 AMD가 잠재적으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애플까지 꼭 삼성이 데리고 오기를 저는 바라지만, 어쨌든 분명히 신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워낙 중요한 칩이고, 아니 머리이지 않습니까? CPU 그렇죠.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아무한테나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막 깎을 수 있지만 다 좋은 미용실 가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또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네. 아니 하긴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그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소재를 아무리 멋있게 뭐 개발해도 안 하고 일본 제품들을 썼던 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계속 그게 지속됐을 뻔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쉬운 길을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칩 메이커들도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할 때 사실은 뭐 메인은 당연히 뭐 미국이든 일본 기업 거를 쓰지만 안중량 공정에 마이너 레거시 프로덕트가 있다.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고 레거시는 좀 덜 중요해. 그런 제품부터 이제 국산화된 장비를 써야 돼요. 걔들이 경험을 해야지 실력이 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군에서만 뛰어가지고는 1군 가면 덜덜 떨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그렇죠. 똑같이 국내 장비 회사들도 이미 레거시가 된 제품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결국 상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똑같은 거예요. 팹리스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키우려는 것도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공정 다 주지 않습니다. 좀 덜 중요한 공정으로 일단 충분히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만족했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떠한 그 액션 혹은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을 때 파운드리가 앞으로 정말 기대할 만하다라는 어떤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부 고객이라고 익스터널 밖에 있는 고객들이 비중이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기존에 거래하지 않는. 예, 지금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 매출 발표하는데 막상 우리가 삼성전자 뭐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LSI 플러스 파운드리 합친 매출을 보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내부 고객이 많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LSI 고객이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 고객이 많아졌다는 거는 매출도 늘 거고 이익률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 고객은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순간에 파운드리 매출 발표한 거랑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매출 발표한 거랑 좀 약간 한 8, 90% 비슷하면 외부 고객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 포인트를 항상 예. 그 분기 발표일 때 보통 나오죠? 뭐 좀 지금은 뭐 그냥 분기의 시스템 반도체 토탈로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체크를 예, 해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정말 큰 전자 기업들이죠.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장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의 노군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